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2회 7월 4일에 나온 컴퓨터 일반 문제 2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 1급 컴퓨터 1급 필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보면서 자주 나오는 거 패턴이 이제 기출문제 1회, 기출문제 2회, 기출문제 3회가 패턴이 비슷하네 이런 걸 느끼면 여러분 그때 시험은 합격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꾸만 보면서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을 나오는 문제만 나온다는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컴퓨터 및 정보기기에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펌웨어가 뭐예요? 펌웨어는 어떤 하드웨어를 초기에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제일 초기에 설치해 놓은 소프트웨어예요. 그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펌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 펌웨어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쵸? 초기에 제일 처음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펌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그 펌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 거기다가 윈도우즈를 넣고 윈도우즈를 실행시켜서 그 컴퓨터에 윈도우즈를 설치할 수 있고 또는 뭐 리눅스를 설치할 수 있고 또는 뭐 그쵸? 그다음에 애플 그쵸? OS를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펌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이오스라 그러거든요. 컴퓨터에서 바이오스. 근데 요즘은 이제 바이오스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는 사실 옛날 버전이에요. 요즘은 뭐예요? UEFI 바이오스를 써요. 그쵸? UEFI를 씁니다. 그래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로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드 부분에 저장되어 있다. 틀렸어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 펌웨어는 옛날 펌웨어는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요거는 롬에 저장돼 있어요. 롬에 그쵸? 롬. 인터프린터 방식으로 번역되어 실행된다. 아닙니다. 펌웨어는 컴파일러 방식입니다. 3번 운영체제의 일부로 입출력을 담당한다. 틀렸어요. 운영체제의 일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운영체제가 있기도 전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펌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펌웨어의 역할이었어요. 자, 이거는 뭐의 입출력을 담당해요? 주변에 있는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를 여러분 담당합니다. 주변의 하드웨어의 입출력을 담당합니다. 3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럼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펌웨어입니다. 자, 펌웨어 보겠습니다. P롬이나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관리되며 부팅 시 작동한다. 여러분 이 플래시 메모리는 요즘 UEFI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고 이전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됩니다. 컴파일러 방식으로 번역되며 실행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입출력을 담당합니다.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펌웨어입니다. 펌웨어는 뭐예요? 컴퓨터 부팅 시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드라이브에 저장된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래도 요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UEFI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파티션 방식도 MBR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GPT 방식입니다. 하드디스크를 인식하는데 2.2테라까지 인식했어요. 근데 지금은 8제타바이트까지 인식합니다. 파티션 수는 최대. 여러분 파티션이 뭐예요?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는 하나인데 우리가 논리적인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를 나눴어요. 맞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파티션이라 그럽니다. 근데 파티션은 전에는 최대 4개까지밖에 못 나눴는데 지금은 최대 128개까지 나눕니다. 전에 바이오스의 저장 위치는 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왜 시험에 아직 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이오스는 여러분 안 쓴 지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UEFI 쓴 지가 7, 8년 되고 바이오스를 안 쓴 지가 7, 8년 된 것 같아요.
자, 인터페이스는 CUI 방식입니다. 컴퓨터를 딱 키면 무슨 검은색 글자가 쫙 올라가면서, 그쵸?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로 우리가 선택했어요. 키보드로. 그렇지만 지금은 마우스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부팅 속도가 느리고 부팅 속도가 빠릅니다. 인터페이스 방식은 CUI 방식이었어요. 뭐 TUI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문자 인터페이스 방식이고 GUI 방식은 그래픽 인터페이스 방식이라서 마우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바이오스는 키보드를 사용하여 옵션을 선택하고 UEFI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 용도는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운영체제를 실행하고, 자, UEFI 방식은 하드웨어를 검색하지 않고 바로 운영체제를 실행합니다. 알겠죠? 자, 인식은 바이오스는 32비트, 64비트 모두 인식하는데 UEFI 방식은 64비트에서 인식이 됩니다. 자, 이거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나눠준 그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수고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다음 중 수의 표현에 있어 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진법 뭐 다 아시죠? 뭐 이진법을 10진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10진법을 2진법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1번 16진수. 16진수는 0서부터 9까지의 숫자와 A서부터 F까지 문자로 표현되는 진법으로 한 자리를 표현하는데 4개의 비트가 필요하다. 네, 한 자리를 표현하는데 4개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16진수입니다. 자, 2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 실수로 변환하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변환하려는 각 진수의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승을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하여 계산한다. 자,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예요. 자, 2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려면 2진수를 변환하려면 이런 거죠. 자, 2진수는 그 2진수의 숫자, 맨 마지막 숫자, 세 번째 자리 숫자죠. 그죠? 소수점에서 정수 세 번째 자리는 곱하기 2에 3승하고 두 번째 자리는 곱하기 그 숫자에다 곱하기 2에 2승합니다. 이 예를 한번 볼까요? 예. 2진수 1111.112를 10진수로 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1 곱하기, 여기 1이니까 1 곱하기 2에 3승, 1 곱하기 2에 2승, 1 곱하기 2에 2승, 플러스 1 더하기, 자, 소수점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소수점은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승,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승,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승에서 15.875가 나오네. 10진수 15.875가 나오네요. 그쵸? 자,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2번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쵸? 10진수 정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려면 10진수 값을 변환할 진수로 나누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시한다.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진수 25를 2진수로 나누려면 2로 나눠가지고 쭉 해서 나머지 111, 여기서부터 그렇죠. 11001 이렇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자, 25를 8진수로 하려면 8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31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25를 10진수 25를 16진수로 만들려면 16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1, 9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 4번.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8진수를 뒤에서부터 두 자리씩 자른 후 각각 16진수를 한 자리로 계산한다. 틀렸어요.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먼저 2진수로 만들어줘야 돼. 8진수를 2진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 8진수 156이에요. 그걸 2진수, 맨 앞에 있는 1을 2진수로 만들었더니만 001이 되고, 5는 101이 되고, 6은 110이 돼요. 그러니까 001, 101, 110이에요. 여기 있네. 001, 110, 101, 110. 이걸 4자리씩 이렇게 나눠요. 4자리씩. 2자리씩 자르는 게 아니라 4자리씩 잘라요. 4자리씩 잘라서 다시 이렇게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승을 곱해요.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승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숫자가 나와요. 6하고 14가 나와요. 16진수는 0서부터 9까지 하고 10이 뭐예요? 그렇죠? A, 11이 B, 12가 C, 13이 D, 14가 E, 15가 F네요. 그렇죠? 0도 한 자릿수의 0.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쵸? 14니까 2가 되니까 여기 6, 2가 되겠죠. 8진수 156을 16진수로 표현하면 6, 2가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쉽게 해놓는 대로 쉽게 만들어 놓으라고 제가 좀 수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틀렸네요. 그쵸? 왜 틀렸어요? 2진수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4자리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값과 각 진수의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중을 곱한 결과값을 그쵸? 모두 도와가지고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틀렸어요. 4번이.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암호화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과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고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한다. 틀렸어요. 서로 다른 키로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것은 공개키 암호화 기법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를 공개하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것은 공개하고 복호할 때 사용하는 것은 비밀로 한다. 이걸 갖다가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암호화한다 복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데이터를 딱 보냈어요. 그러면 그게 암호화돼서 날아가요. 그럼 이제 중간에서 누가 캐치해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딱 받아볼 때는 그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복화돼 가지고 우리가 안녕하세요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겁니다.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게 같아요. 알겠죠? 같은 키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키를 사용합니다. 자,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특징,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빠르다. 자,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의 크기가 작다.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빠릅니다.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알겠죠? 자, 이게 뭐예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화 기법.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대표적인 게 DES. 공개키 암호화 기법의 대표적인 게 RS.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가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의 대표적인 건 DES이다.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틀려요. 자,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대표적인 것은 DES, 공개키 암호화 기법의 대표적인 것은 RSA입니다. 자, 이거 알아두셔야 돼.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특징,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빠르다.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의 크기가 작다.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이것은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 강의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자꾸만 들으면서 가다 보면은 또 이해가 됩니다. 암호화 복호화 시 사용되는 키가 동일한 암호화 기법이다. 자, 이것은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특징입니다. 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의 특징은 뭐예요? 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의 대표적인 것은 RSA이고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립니다. 알고리즘이 복잡해요. 알고리즘이 복잡하니까 당연히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죠. 키의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적다.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를 공개하고 복호할 때는 비밀로 한다. 자, 이것은 공개키 암호화 기법의 특징입니다. 자, 4번. 다음 중 시스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화벽은 뭐예요?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들여보내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딱 차단하는 게 우리가 방화벽의 역할이죠.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접속을 차단하여 네트워크 출입을 단일화한다. 그럼요, 여러분 사용자가 인증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출입을 단일화해야 돼요. 그렇죠? 왜? 허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금지한다라는 적극적 방어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럼요. 누가 내 거 갖고 내 컴퓨터에 침입해서 이렇게 뭔가 가져간다면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어느 날 제가 컴퓨터를 딱 켰는데 마우스가 스스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모장이 딱 뜨고 거기에 글씨가 막 써져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뭔가 뺏긴 기분이었어요. 정말.
정말 와 여러분 꼭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 방화벽을 잘 설치해서 남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3번 방화벽을 운영하면 바이러스는 뭐예요 여러분? 백신을 해야지 백신. 내 외부의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틀렸어요. 외부의 침입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내부의 침입은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USB로 우리가 가장 고급 기술의 도난 사고가 가장 많은 게 여러분 USB로 그 내부에 있는 직원에 의해서 USB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USB 그 기술도 발달해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은 막을 수 있지만 내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로그 정보를 통해 외부 침입의 흔적을 찾아 역추적할 수 있다. 그럼요. 누가 들어왔는지. 로그가 뭐야? 기록이잖아요. 기록.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 그 정보를 통해서 외부의 침입의 흔적을 찾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왜? 바이러스는 백신의 기능이고 방화벽은 내부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화벽을 사용하면 시스템의 부하가 증가되고 병목 현상, 속도 저하가 생깁니다. 그럼요. 외부에 들어오는 침입을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하가 증가되고, 그쵸? 부하가, 그쵸? 우리가 부하가 치밀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쵸? 네, 아닌가? 자, 부하가 증가되고 병목 현상 일어나고 속도 저하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깊은 팁에 보면 방화벽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이거 왜? 이거는 관연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만 모아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5번 다음 중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백업과 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를 윈도우즈 10 또는 윈도우즈 11을 걸치면서 윈도우즈 10과 윈도우즈 11을 걸치면서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맞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봤는데 아닌 것도 같아서 어쩌나 그래도 1번은 드리겠습니다. 1번 특정 날짜와 시간을 백업할 수 있도록 백업 주기를 예약할 수 있다. 네, 제어판에 들어가서 백업 주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백업에 사용되는 파일 확장자는 BKF이다. 네. 백업 파일을 복원할 경우 복원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럼요. 우리는 지금 거의 어디에 주로 해요? 자, 클라우드나 그쵸? 원드라이브에 주로 이제 백업을 하잖아요. 윈도우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쵸? 여러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복원할 수 있다. 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복원할 수 있대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여러분 알아두세요. 원하는 여러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서 복원할 수 있답니다. 자, 6번.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이거 테더링이잖아요. 여러분 다 쓰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핸드폰도 컴퓨터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이 핸드폰 기능이 아니라 핸드폰이 이전에 있던 컴퓨터의 연상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기억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는 핸드폰도 또 다른 컴퓨터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컴퓨터 일반에는 아마 핸드폰 기능도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점점 차지하는 비율이 핸드폰 기능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핸드폰 기능. 이제는 여러분 전에는 뭐예요? 컴퓨터를 설치하면 CPU가 따로 있고 또 뭐가 따로 있어요? 램이 따로 있고 또 뭐가 따로 있어요? CPU, 램, SSD, 기억 우리가 운영체제를 설치한 SSD가 다 같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는 여러분 삼성에서 뭐를 개발했냐면 M램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M램. M 반도체를 개발했어요. 이거 뭐예요? M 반도체. 이거는 뭐예요?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쳤어요. 전기도 조금 잡아먹고 기능도 다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대가 바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 테더링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내 핸드폰에다가 테더링 기능을 딱 해놓으면은 맞죠? 테더링 기능을 딱 해놓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핫스팟인가 핫스팟? 그쵸. 죄송합니다, 여러분. 테더링은 하나밖에 못 써요. 하나밖에. 인터넷을, 노트북이나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한 대밖에 못 써요. 한 대밖에, 테더링은. 핫스팟은 뭐예요? 핫스팟은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그쵸? 내 핸드폰이
기지국이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비밀번호만 그 와이파이와 비밀번호만 설정이 되면은 다 똑같이 여러 명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그것은 핫스팟이라 그래요. 테더링은 하나밖에 못 씁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가까운 거리의 기기와 인터넷을 함께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와이파이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무선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와이파이라 그럽니다. 와이파이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AP, 즉 액세스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 AP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다음에 AP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애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와이파이도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여기 IEEE 802.11b 규격은 11mbps. 이 정도면 뭐 그쵸?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분이면 되죠 뭐. IEEE 802.119 규격은 최대 54GB. 이거는 뭐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뭐 10초면 되겠다. 그쵸? 자, 블루투스는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기기들을 무선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무선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변 기기들을 뭐 스피커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TV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 그쵸? 또 뭐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블루투스로 저도 지금 마우스 키보드가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어요. 그쵸? 자, 통신 기술이에요. 그렇죠? 가까운 거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와이브로는 사실은 뭐 비행기 아니나 기차 아니나 자동차 안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와이브로라고 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네트워크에 관련 장비로 브릿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브릿지 여러분 쉬워요. 브릿지가 무슨 뜻이에요? 요게 다리란 뜻이에요. 다리 아시나요? 여러분 팔다리가 아니라 다리. 그렇죠? 다리.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브릿지가 있어요. 요렇게. 요게 뭐예요? 요게 요렇게. 요걸 뭐라 그러면 랜이라 그래요. 랜을 뭐라 그래요?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다리. 이걸 연결해준 랜과 랜을 연결해준 이 다리를 뭐라 그러면 브릿지라 그래요. 브릿지. 그죠? 자, 브릿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SI 참조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한다. 그렇죠. 데이터 링크 계층 여러분 응표 세전 대물 할 때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합니다.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연결 장치다. 이 랜이 뭐예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근거리 통신망이라 그럽니다. 맞아요. 그렇죠?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3번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게이트웨이의 역할입니다. 게이트웨이. 통신량을 조절하여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통신량을 조절해서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것은 브릿지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는 뭐냐면 어떤 신호를 최적의 그 경로를 찾아서 목적지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최적의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는데 가장 최적의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데이터 패킷을 전달해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라우터라고 합니다. 라우터는 네트워크 계층에 속합니다. 리피터는 뭐냐면 여러분 리피터는 옛날에는 여러분 아날로그 신호를 저 먼 거리까지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려 그러면 거리가 너무 멀면은 잡음이 들려요. 그래서 그 원래의 그 신호 그대로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증폭기라는 걸 달았어요. 신호를 증폭해주기 위해서. 근데 디지털 신호는 뭐예요? 디지털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멀면 뭐예요? 신호가 감소해요. 그 감소해서 신호를 증폭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증폭시켜주기 위해서 리피터를 답니다. 자, 리피터는 물리 계층에 속합니다. 자, 브릿지는 뭐 설명했고,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를 갖다가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전송 계층에 속합니다. 뭐 여러분 허브 아시죠? 허브는 뭐예요? 네트워크 선이 하나가 오면 허브 연결하면 여러 대의 선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DNS가 있습니다. DNS는 뭐예요? 사람이 이해할 여러분 원래 컴퓨터는 자체는 자기가 도메인 네임은 몰라요. 도메인 네임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다음.net으로 연결하고 또 네이버닷컴으로 연결해서 그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에 있는 자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서버에 있는 자료들, 서버에 있는 그 컴퓨터는 내가 네이버인지 내가 다음인지 몰라요. 그럼 걔네들은 뭐가 있어요? 고유의 IP 주소로 불러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IP 주소를 외우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DNS가 있어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도메인 네임을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IP 주소로 바꿔주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도메인 네임으로 바꿔주는 것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DNS라고 합니다. 자, 모뎀은 뭐예요?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에서 MO와 DM이 합해서 모뎀입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것 갖다가 우리가 모뎀이라 그럽니다. 자, 8번. 다음 중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외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 업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옳은 것은? 자, 1번 인트라넷. 인트라넷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회사에 취업하거나 뭐 이제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아마 인터넷에서 사용할 거예요. 현대면 현대 자기네들끼리만 사용하는, 삼성은 삼성 자기네들끼리만 사용하는 인트라넷이 있어요. 뭐 한전이면 한국전력이면 한국전력에서만 사용하는, 아니면 군인이면 군대면, 아니면 은행이면 은행만 사용하는, 회사 내에 자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결제하고 자기네끼리 메일 보내고 자기네끼리 채팅하고 이런 거, 그거 갖다가 기업 내 정보통신망을 갖다가 우리가 인트라넷이라 그럽니다. 기업 내에서 쓰는 겁니다. 자, 원거리 통신망, 이거는 뭐예요? 한 나라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거나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원거리 통신망 또는 광역 통신망이라 그럽니다. 자, 엑스트라넷은 뭐예요? 기업 내 또는 협력업체들끼리, 기업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니라 또 자기네들 협력업체들끼리 사용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엑스트라넷이라 그럽니다. 근거리 통신망은 뭐 다 아시잖아요. 가까운 거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실도 랜이 연결되어 있어요. 가까운 거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답은 3번이네요. 왜? 기업들이 외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업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엑스트라넷을 사용합니다. 9번. 다음 중 TCP/IP 프로토콜에서 IP 프로토콜의 개요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네트워크가 필요해. 네트워크 설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예요? TCP/IP 프로토콜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TCP/I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토콜이에요. TCP는 뭐예요? T가 트랜스잖아요. 그렇죠? 전송 계층에 속하고 IP는 뭐 인터넷, 즉 네트워크 계층에 속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 패킷 단위로 나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의 역할이냐면은 TCP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데이터가 만약에 1기가짜리 데이터라고 쳐요. 그럼 그 1기가짜리 그 무거운 데이터가 한꺼번에 쉥 날아가요? 아니에요. 패킷 단위로 나누어서 날아가요. 어떻게 이게 패킷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예요? 요 부분은 뭐예요? 수신자의 주소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송신자의 주소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패킷이에요, 패킷. 우리 패킷은 데이터라 그래. 그리고 이건 이제 이렇게 패킷 단위로 쭉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착착착 붙잖아요. 자, 그럼 이게 얘의 역할이 뭐예요? TCP의 역할입니다. TCP. 자,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여러분, 이 경로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이 경로를 결정해 주는 게 경로를 결정해서 다음 호스트로 전송한다. 이건 IP의 역할이잖아. IP. 그렇죠? IP의 역할이. 아이고. 경로를 결정해 주는 거, 최적의 경로를 결정해 주는 게 네트워크 장비 중에 최적의 경로를 결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중에 최적의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패킷을 목적지까지 전달해주는 장비는 뭐라 그랬어요? 그 라우터라 그랬잖아요. 라우터는 OSI 7 계층 중에 어디에 속해요? 네트워크 계층에 속해요. IP도 네트워크 계층에 속합니다. 알겠죠?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IP의 역할입니다.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의 에러를 검사한다. 이 TCP의 역할 중에 뭐예요? 흐름 제어하고 에러 검출 기능은 TCP의 역할입니다. 알겠죠? OSI 7 계층은 전송 계층에 속한다. T가 트랜스 전송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전송 계층입니다.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속합니다. 자, 오른쪽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중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거래, 전달, 관리 등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의 MPEG 표준은 자,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거래, 전달, 관리. 이건 MPEG 21입니다. MPEG 1은 뭐냐면 아주 이제 초기 버전이에요. 초기 버전. MPEG은 뭐냐면 동영상 전문가 그룹이에요. 동영상과 사운드의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그룹이에요. 그룹. 자, MPEG-1은 CD-ROM이나 VHS 수준의 영상이에요. 여러분 옛날 영상들 VHS 영상 있잖아요. 여러분 비디오 방에서 비디오를 빌려보던 시대의 사람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비디오의 앞에 보면 VHS라고 그 뚜껑에 VHS라고 써 있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나이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MP3 오디오 압축도 MPEG-1에 의해서 압축이 된 겁니다. MPEG-2는 뭐예요? 차세대 텔레비전 방송. 자, HDTV 위성방송 DVD는 MPEG-2입니다. 자, MPEG-4. 요즘 MPEG-4예요. 그죠? 통신, PC, 방송 등이 다 결합되어 있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TV를 통해서 그 TV가 뭐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는 TV잖아요. 그죠? 스마트 TV라 그래가지고. 그죠? 통신도 돼요. 그죠? 인터넷을 통한 통신도 되고, 홈페이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송도, TV도 볼 수 있고, 그죠? PC 기능도 있고, 통신 기능도 있고, 다 돼요. 그죠? 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 표준입니다. 자, MPEG-7은, 자, 데이터 검색인데, 이렇게 데이터 검색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MPEG-21.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거래, 전달, 관리 등의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은 MPEG-21입니다. 자, 알아두셔야 돼요. 자, 11. 다음 중 GIF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GIF 파일 알죠? 모르나요? 여러분 이거 움짤이라 그러죠. 움짤. 움직이는 그림이 가능한 것을 우리 GIF 파일만 가능합니다. GIF 파일의 특징이 있어요. 인터넷 표준 그래피 형식으로 8비트. 8비트 컬러예요. 8비트. 보통 24비트 컬러, 32비트 컬러. 24비트 컬러는 1600만 가지의 색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8비트는 2의 8승이에요. 2의 8승은 256가지 색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요. 움짤은 움직이는 짧은 영상은 다 GIF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무소식 압축 기법을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벡터 방식입니다. 틀렸어요. 비트맵입니다. 비트맵. 투명 처리가 가능해요. 여기 GIF 특징 비트맵 방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며 8비트 컬러를 사용하며 256가지의 색을 지원합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고 무손실 압축 기법이고 투명 처리가 가능해요.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비트맵과 벡터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비트맵. 점과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확대하면 계단 현상으로 깨지는 여러분 비트맵은 있잖아요. 그게 1000만 화소든 2000만 화소든 확대하면 다 깨져요. 테두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사각형이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곡선 처리할 때 이 곡선 처리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계단식 모양으로 깨져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면 엘리어싱이라 그래요. 엘리어싱 기능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걸 안티 엘리어싱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계단 현상이 깨지는 엘리어싱 기능이 발생하고 비트맵은 용량이 크고 속도가 느립니다. 사실적인 이미지가 가능해요. 왜 사실적인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여러분들이 스캔한 사진들은 다 여러분 확대하면 깨지지만 그것은 다 사실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이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서 나온 그 그림이 아니잖아요. 사실적인 이미지입니다. 포맷은 가장 많이 쓰는 JPG, JPEG, GIF, 움직이는 그림이 가능하고 8비트이고 256가지 색깔을 쓰고 투명 처리가 가는 GIF. 그 다음에 PNG. PNG는 JPG의 장점과 GIF의 장점으로 만들어졌어요. 화질도 좋고 그 다음에 투명 처리도 가능합니다. BMP. 압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용량이 너무 커요. BMP, TIF, TIF 등등 이런 건 다 비트맵, 레스터와 이미지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샵 그림판, 즉 비트맵 이미지를 다루는 것은 포토샵과 그림판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자, 벡터 파일이 있어요. 비트맵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화소라 그래요. 근데 벡터 파일은 점과 점이 연결되어 있는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대해도 깨지지 않아요. 용량이 적고 속도가 빠릅니다. 만화 같은 이미지. 여러분 제 얼굴 요거 보이죠? 요거 일러스트로 그린 겁니다. 일러스트로. 그리고 뭐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벡터 파일입니다. 벡터 파일이 제거 요거 얼굴. 자, 용량이 적도 만화 같은 이거 만화 같잖아요. 실제 저 얼굴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포맷은 AI. 일러스트에서 만들어진 포맷 AI. 코렐 드로우에서 만들어진 CDR. 자, 웹에서도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 WMF. 자, 출판에 많이 쓰이는 EPS. 그다음에 CAD, SVG 등 이런 것들은 다 뭐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벡터 파일입니다. 프로그램은 일러스트, 코렐 드로우, CAD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설정 장치에 표시되지 않는 것도. 자, 이것도 가리키기 또 애매해요. 왜냐면 윈도우즈 11부터는 완전히 또 설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블루투스 및 기타 디바이스. 블루투스 및 기타 디바이스 있네요. 설정 장치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 없네요. USB, 여기 USB 있네요. 프린터 및 스캐너, 여기 프린터 및 스캐너 있네요. 자, 없는 것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네요. 자, 13번. 다음 중 컴퓨터 제어 장치에 있는 부호기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레지스터는 제어 장치 레지스터와 연산 장치 레지스터가 있어요. 우리 CPU, 우리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죠, 그렇죠? 중앙 처리 장치라고 그러잖아요, CPU. CPU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레지스터,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그렇죠? 제어 장치 레지스터가 있고 연산 장치 레지스터가 있는데 제어 장치 레지스터 중에서 그 중에 부호기에 관한 걸 물어보는 거네요.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한다. 이거는 명령 해독기입니다. 명령 해독기. 이 명령 해독기도 제어 장치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글씨를 제가 잘 못 써서 이해해 주세요. 이게 정말 안 써집니다. 2번. 해독된 명령어에 따라 각 장치에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맞아요. 제어 신호. 여러분 이게 신호하고 부호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요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순서에 실행할 명령의 주기억 장치의 주소를 기억한다. 다음에 실행해야 할 명령의 주소를 기억하는 장치. 이걸 뭐라 그래요? 프로그램 카운터라 그래요. 3번 프로그램 카운터. 4번 뺄셈 연산을 위해 음수로 변환한다. 이건 뭐예요? 보수기라 그래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뺄셈 연산을 위해 보수기로 변환한다. 이것을 뺄셈 연산을 위해 음수로 변환한다. 이거 보수기라 그럽니다. 보수기. 보수기는 제어 장치가 아니라 얘는 연산 장치 레지스터예요. 자, 레지스터는 뭐예요? 메모리 중에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의 속도가 가장 느려요. 선생님, 보조기억 장치는 뭐예요? 보조기억 장치는 여러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기억 장치를 다 보조기억 장치라 그래요. 여러분 USB,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메모리, 핸드폰에 있는 SD 메모리 이런 것도 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기억 장치를 다 보조기억 장치라 그럽니다. 주기억 장치에는 뭐 롬과 램이 있고요. 이제 롬과 램도 거의 없어집니다. 제가 한 2, 3년 후에 롬과 램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컴퓨터에서 없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 있습니다. 레지스터. 자, CPU 내부에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 장치의 결과 값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 장치예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알겠죠? 레지스터의 크기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다. 여러분, CPU가 좋아야지 컴퓨터가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CPU가 좋아야지 뭐 옛날에는
펜티엄 뭐 1, 펜티엄 2, 펜티엄 3 요즘은 i3, i5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i7, i9 이렇게 나가요. CPU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CPU는 인간의 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는 플립플롭이나 레치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제어장치 레지스터와 연산장치 레지스터를 이거 꼭 보셔야 돼. 이거 꼭 나와요. 알겠죠?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명령 해독키, 명령을 해독하는 레지스터, 기억 번지 레지스터. 여러분 이 번지가 뭐지? 옛날에는 뭐 몇 번지 그러잖아요. 그 주소라 그래요.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알겠죠? 기억 버퍼 레지스터. 이 버퍼가 뭐예요? 임시 기억 장치를 우리가 버퍼라 그래요.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부호기. 여기 옛날에 지금 부호기 했잖아요.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에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레지스터. 신호하고 부호하고 이렇게 제어 장치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연산 장치 누산기. 누산기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누산기도. 컴퓨터에서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 보수기, 뺄셈 연산을 위해 음수로 변환한다. 뺄셈 연산을 하기 위한 거예요. 보수기입니다. 가산기, 이진 덧셈을 수행. 데이터 레지스터,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처리 결과의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어장치 레지스터, 연산장치 레지스터 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한 번씩 밑줄 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가기 아이콘이 뭔지 알죠? 꺾어진 화살표가 있는 거. 이렇게 바탕화면에 보면 아이콘 중에 이렇게 꺾어진 화살표. 이거는 그 해당 원본 프로그램하고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바탕화면에 아니면 뭐 다른 폴더에 수십 개 수백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된다. 그럼요. 바로가기 아이콘이 삭제된다. 그래서 원본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게 아닙니다. 원본 프로그램이 삭제된 바로가기 아이콘에선 다른 프로그램이 열리겠죠. 다른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릴까요? 하고서 이렇게 오른쪽에 몇 가지 프로그램이 또 뜹니다. 파일 폴더뿐만 아니라 디스크 드라이브나 프린터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그럼요. 파일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고 폴더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고 뭐 프린터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죠. 일반 아이콘과 비교하여 왼쪽 아랫부분에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을 연결할 수 있다. 틀렸어요.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하나의 원본 프로그램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이게 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포토샵 바로가기 아이콘인데 포토샵이 열려야지. 이거를 그러면 다 또 클릭하면 뭐 한글이 열리고 클릭하면 엑셀이 열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가기 아이콘 요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은 하나의 원본 파일과 연결됩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입니다. 꺼질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과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삭제되어도 원본 프로그램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15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파일이나 폴더, 프린터, 드라이브 등 컴퓨터 자원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 폴더나 내 프린터나 드라이브를 공유하면 다른 컴퓨터에서 접근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사용 권한을 지정해 가지고 볼 수만 있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걸 편집할 수 있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1번 공유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럼요.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죠. 그렇죠? 사용자에 따라서 뭐 읽기 전용으로 할 건지 뭐 읽기 쓰기를 다 할 건지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탐색기의 주소 표시줄에 이거 2개 쓰고 로컬 호스트를 입력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한 파일이나 폴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다른 컴퓨터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2개가 떠 있다는 것은 다른 컴퓨터란 뜻이에요. 요거 2개 떠 있다는 것은. 3번 탐색기의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파일이나 폴더를 쉽게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그럼요.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저는
노트북을 2대 쓰는데 바탕화면에 이 공유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개 동시에 켜놓고 다른 컴퓨터의 공유 폴더에다가 어떤 파일을 넣어놓고 또 쓰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알겠죠? 자, 왜?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공유한 파일명 뒤에 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거 달러를 표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공유된 폴더 안에 달러를 표시한 폴더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로 접근해도 이 폴더는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럴 때 우리가 폴더명 끝에 달러를 붙입니다. 네. 16번. 다음 중 출력 장치인 디스플레이 어댑터와 모니터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픽셀,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잖아요. 그렇죠?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1080p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1080i 이게 뭐예요, 여러분? 픽셀 수예요, 픽셀.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로 같은 크기의 화면에서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DPI라 그래. 도트 퍼 인치라 그럽니다. DPI, 도트 퍼 인치. 150 DPI냐, 300 DPI냐. 150 DPI는 1인치에 찍힌 점수가 150이고, 300 DPI는 1인치에 찍히는 점수가 300이라고 치면 훨씬 300이 더 촘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선명도가 더 좋아지겠죠. 해상도. 모니터 화면에 픽셀 수와 관련이 있으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살 수가 증가한다. 틀렸어요. 해상도는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를 우리가 해상도라 그래요. 1인치에 찍힐 수 있는 점이 있는데 픽셀 수가 많을수록 뭐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색상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 점 간격. 픽셀들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격이 가까울수록 영상은 선명하다. 그럼요. 촘촘하게 점이 있어야지 선명해지는 겁니다. 재생률.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임이 줄어든다. 그럼요. 재생률이 높아야지 모니터의 깜빡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로도 덜합니다. 답은 2번이네. 왜? 픽셀 수가 많다는 것은 선명도가 좋다는 거지 색상을 많이 표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7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를 플래시 메모리라 그럽니다. 비발성 메모리예요. 왜? 전원을 빼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USB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핸드폰에 있는 SD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메모리들은 다 전원이 없어져도 데이터가 남아있는 비발성 메모리입니다. 1번. 플래시 메모리는 비발성 기억 장치로 주로 디지털 카메라나 MP3, 개인용 정보 단말기, USB 드라이브 등 휴대용 기기에서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맞아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2번.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은 EDI 방식, SATA 방식, 스카시 방식 등이 있다. 맞아요. 그쵸? 자, 최근에 스카시 방식, 그쵸? 그 다음에 SATA 방식. 여기 SATA 방식이 가장 최근인데, 여기 자리가 좀 바뀌었네. 그쵸? EDI 방식, 스카시 방식, SATA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방식. SSD 방식도 하나의 방식으로 또 들어갑니다. 3번.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의 위치에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다. 맞아요. 캐시 메모리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램 중에 D램과 S램이라고 있어요. D램, 다이나믹 램, 동적인 램이라고 그러고 S램, 스테이스트 램, 정적인 램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S램은 속도가 빠르고 좀 값이 비싸요. 그 S램으로 우리가 뭐를 만드냐면 캐시 메모리를 만듭니다. 알겠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의 그럼 역할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CPU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의 역할입니다. 맞아요. 4번. 연관 메모리. 보조 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 같이 사용하여 실제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기억 용량을 확대해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가상 메모리잖아요. 가상 메모리의 역할이 뭐예요? 어떤 주기억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화면에 로딩하려고 그러는데 이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너무 커요. 프로그램의 용량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주기억장치가
이 화면에 띄우려고 그러는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이 주기억 장치를, 아니, 이 프로그램을 화면에 띄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 기억 장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야, 하드디스크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버거워.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지가 원래는 보조기억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인데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작동해가지고 같이 그 주기억 장치와 협력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화면에 로딩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 그럽니다. 가상 메모리. 자, 연관 메모리 뭐냐면 기억된 내용에 의해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된 내용에 의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연관 메모리라 그럽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18번. 다음 중 패치 버전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패치 소프트웨어 알잖아요.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킬 때 우리가 패치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자, 1번.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걸 돈 주고 프로그램을 사서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2번. 홍보용으로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 이건 뭐예요? 이걸 우리가 데모 버전이라고 그래요. 홍보용으로 내가 한 달만 사용해라. 아니면 다 되는데, 기능 중에 다 되는데 저장만 안 돼요. 자,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 이걸 홍보용으로. 이걸 갖다가 데모 버전이라고 그래요. 쉐어웨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비슷해요. 기능은 쉐어웨어하고 비슷해요. 쉐어웨어는 뭐냐면 여기 있나요? 쉐어웨어는 뭐냐면 여러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홍보용이 아니라 홍보용으로 기능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데모 버전. 그다음에 홍보를 목적으로 기능이나 기간을 홍보를 목적으로 기능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데모 버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쉐어웨어입니다. 알겠죠? 제가 눈을 감고 설명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그리면서 설명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3번.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주는 소프트웨어. 이것은 패치 버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4번.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에 테스트용으로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소프트웨어. 자, 이거는 뭐예요? 베타 테스트, 베타 버전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개발자나 회사에서 테스트해보는 건 알파 버전. 그 알파 테스트를 거쳐서 일반인이나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것은 베타 테스트, 베타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다 보셔야 돼요.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프리웨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포된 PDF 파일에 다 있는 겁니다. 자, 19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뭐가 좋아요?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압축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되고, 그쵸?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이 절약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쵸? 또 우리가 요즘은 분할 압축해서 우리가 보내기도 해요. 그쵸? 또 참 편해. 그래서 또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기도 편해. 저도 압축을 해놓아서 쓰는 것이 있어요. 관리하기가 참 편해요. 그쵸? 압축을 하면 또 좋은 점은 뭐예요? 용량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쵸?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줄어들어요. 자, 1번. 압축된 파일을 모아 재압축을 반복하면 파일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 말도 안 돼. 재압축해서 제로로 만들어요? 그럴 순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압축하면 그 한 번 압축한 용량만큼 파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1번이 틀렸네요. 그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바로가기 메뉴가 뭐예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나타나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Shift F10 눌러도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뭐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 Shift F10 눌러도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바탕화면에 폴더나 텍스트 문서 압축 파일 등을 새로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삭제된 컴퓨터 휴통 네트워크 등의 바탕화면 아이콘을 다시 표시할 수 있다. 여러분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나타나는 메뉴 중에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컴퓨터 휴통 네트워크 등의 바탕화면 아이콘을 다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없어요.
아이콘 정렬 기준을 변경하는 아이콘의 크기를 변경하여 볼 수 있다. 그럼요. 아이콘 정렬할 수 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네. 여러분 이제까지 컴퓨터 일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해도 여러분 합격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 일반은. 네. 왜냐하면 저만큼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교만이라 그러지만 네. 자, 꼭 들어보시고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프레드시트 20문제 여러분 21번부터 40번까지 제가 꼼꼼하게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충분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